G7이 뭔지 알지? IMF가 선정한 세계 7대 주요 선진국 모임인데 잘 사는 순서대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이탈리아 이렇게 7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근데 이 G7 국가 중 이탈리아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타격을 가장 크게 받으면서 G7이라고 불리기에 살짝 애매한 위치에 있어. 그럼 과연 이탈리아를 치고 올라오면서 G7 자리를 노리는 나라는 어디일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도 작년 한 해 참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국민의 생활 수준 지표인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32,000달러에서 31,000달러로 줄어들긴 했는데 이게 유럽에 비하면 사실 엄청 떨어진 것도 아니야.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관광업 그리고 서비스업이 경제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보다 코로나 타격을 더 크게 받았어. 재작년까지 이탈리아 국민 총소득이 우리나라보다 살짝 더 높은 33,000달러였는데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 3만 달러로 떨어지는 바람에 나름 G7 국가인 이탈리아가 국민 소득 면에서 우리나라한테 밀리고 있는 실정이야.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G7인 건가? 사실 이 G7이라는 게 실제로 잘 사는 순위 1위부터 7위 국가가 아니라 그냥 뭐 소위 잘 사는 나라 중에 약간 친미 성향을 가진 그 서방 국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진국 순위가 제대로 반영된 모임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탈리아를 제쳤다고 세계 선진국 순위 7위 혹은 G7 안에 든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을 거야.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나라도 어디 가서 당당하게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고조가 되니까 지금 현 이탈리아 총리인 주세페 콘테가 긴급 구제 지원을 하자면서 2천억 유로가 넘게 들어가는 경제부양책을 제시를 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자그마치 300조 원이야. 이탈리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게 300조 원이면 얼마야 도대체? 그래서 최근에 이 부양책에 대한 의결 투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돈 들어가는 스케일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각에서 서로 장관들끼리 의견이 충돌을 하는 거야. 이걸 진행하려면은 이제 유럽연합, EU로부터 저 2천억 유로를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유럽 전체가 다 힘든데 2천억 유로가 무슨 A 이름도 아니고 빌려주겠냐? 그리고 대출 받는다 쳐도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견이 분분하지. 심지어 이탈리아가 2019년 초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지 그때 돈 좀 벌어보려고 중국의 글로벌 무역 정책인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 뭐 현대판 실크로드 프로젝트야. 근데 뭐 아무도 동참을 안 해줘. 유럽이랑 미국에서. 그 당시에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중국의 값싼 물품들이 이탈리아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시장을 점령해 버릴까봐 이게 걱정이 되니까 이탈리아한테 괜히 중국 미끼 물지 말라고,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 하면서 반대를 엄청 하는데 이탈리아가 우리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우선이라면서 중국한테 계약도 하고 돈도 막 어디서 빌려와가지고 투자를 엄청 해. 이 1대1로 프로젝트에. 그리고 딱 그 해 말에 2019년 말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처럼 감당할 수 없는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어. 지금 이렇게 빚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2천억 유로를 더 빌려가지고 저 부양책을 진행을 하자고 하니까 그 짊어져야 할 책임이 너무 큰 거야. 그 돈 한 번 더 빌렸다가 딱 봐도 코로나 끝나면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허덕일 테니까. 그랬다가는 이제 중국이랑 사업도 깨지고 시장 경제도 완전 무너질 것 같으니까 저 2천억 유로짜리 부양책을 감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심지어 엊그제 이탈리아 비바당의 대표인 마테오 렌치랑 휘하 장관들이 부양책을 반대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는 사임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 마테오 렌치가 전 총리인데 저렇게 장관들을 데리고 사임을 해버리면은 내각 구조가 무너져가지고 정권 붕괴가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쯤 주세페 총리가 나가지 말라고 마테오 렌치한테 부탁을 하고 있을 텐데, 아니면은 현 총리 입장에서는 빨리 다른 당이랑 장관 후보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이 내각의 공백을 빨리 채워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탈리아의 부채 상황이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누가 들어와가지고 저 큰 부담과 책임을 짊어지고 일어나려고 하겠어. 괜히 총대 맸다가 욕먹기 싫지.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정권이 무너지는 거냐, 지금 이 시국에 정치인들은 뭐 하는 짓이냐, 말이 많은 상황이야. 아무튼 이 혼란 속에 이탈리아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고 심지어 경제지표 순위가 이탈리아를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계속 응원하는 바이고, 그리고 뭐 이탈리아도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야. 엊그제 이에 관해서 이탈리아 뉴스 기사 같은 거를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탈리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론이 좀 길어졌네. 자, 다시 로마에서의 10분 여행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 포로 로마뇨의 이 줄리아 바실리카를 지나면 로마 평민들의 회의 장소였던 꼬미시움이 나올 거야.
저번 10분 여행에서 말했다시피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들어서면서 귀족들이 득세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평민들 또한 이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귀족 세력에 대항하고자 트리뷴, 우리말로는 호민관이라는 평민 대표를 뽑아. 이 트리뷴, 호민관은 원로원의 권력 행사를 견제하고 정치 논의 때 큰 목소리를 내가지고 평민들의 정치 참여도를 늘려갔어. 이 꼬미시움 북쪽으로 걸어가면은 이렇게 생긴 로스트라라는 유적이 하나 보일 거야. 이곳이 바로 트리뷴, 호민관들이 연설을 할 수 있는 연단이었어. 이 트리뷴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 왜 신문들 중에도 헤럴드 트리뷴처럼 이름이 트리뷴인 애들이 있잖아. 트리뷴, 즉 호민관들이 맨날 로스트라에 올라가서 평민들을 대표해가지고 연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리더, 대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트리뷴이 큰 소리를 외치다, 연설을 하다 라는 뜻의 어원이 돼. 그래가지고 옛날에 신문사 이름으로 많이 썼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줄리아 바실리카, 꼬미시움, 그리고 로스트라 이 셋 다 잔해랑 구조물만 남아있어가지고 대략적인 모양새만 유추할 수가 있어. 이렇게 로마에 가면은 뭐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는데, 뭐 입장료도 받지를 말든지 아니면 좀 예의상 적당히 받든지 해야 하는데, 포도로마뉴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 정도 받거든? 포도로마뉴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의 남아있는 게 없다시피 하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은 15,000원 내고 그냥 나만의 상상의 나라를 펼쳐야 하는 곳인데, 이렇게 10분 여행을 통해서 그 상상의 나라에 조금 더 도움이 되어가지고 한층 더 재밌는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바람이 있어. 뭐 아무튼 이 루스트라 연단에서 맹활약을 한 트리뷴 중에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웅변가로 평가받는 호민관 키케로라고 있어. 그 대중의 생각을 휘저어 놓을 정도로 연설 실력이 뛰어났다고 해. 그렇게 호민관으로서 실력을 인정받은 키케로는 나중에 이제 변호사도 되고 결국에는 이제 원로원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평민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공화정의 최고 지위인 집정관 선거에 출마를 하게 돼. 이 선거에서 상대 후보로 카틀리나라는 귀족도 출마를 하게 되는데, 원로원이 평민 출신인 키케로를 엄청 밀어주니까 불만을 가진 카틀리나가 로마 공화정은 썩었으니까 타도를 해야 한다 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 그리고 평소에 원로원들한테 불만이 많았거나 아니면 빚이 많은 귀족들 이렇게 3,000명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계획을 해. 자기가 집정관에 당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선거일에 투표 진행을 보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화정을 뒤집어 버리고 정권을 잡으려는 속셈이었던 거야. 근데 이 모반을 하기도 전에 내부자가 고발을 해가지고 키케로 귀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선거일에 키케로랑 카텔리나 그리고 원로원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키케로가 카텔리나를 부르더니 막 추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 이 친구가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짜고 왔다. 그러니까 카텔리나의 후보 자격을 박탈을 시키고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그 자리에서 카텔리나 탄핵안을 발표를 해. 그러니까 카틀리나가 뭐 갑자기 뭔 소리냐, 너 증거 있냐, 내가 무슨 모반을 껴하냐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막 나오는 거야. 카틀리나가 완전 막 태연하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연기를 잘하니까 원로들이 막 다들 키케로 우리가 너무 띄워줬나? 저 왜 저래? 집정관 되고 싶어가지고 괜히 생사람 잡나 보다 하면서 막 이제 아리까리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키케로가 또 이제 로스트라의 호민관 출신이잖아. 맨날 이제 로스트라 연단에서 말주변으로 사람들 설득하고, 그리고 나중에 변호사도 했던 인물인데 그 언변으로 원로원의 분위기를 완전 뒤집어버려, 자기 쪽으로. 그리고 결국에 카텔리나를 반란 음모자로 몰아가지고 탄핵을 시키고, 그리고 함께 쿠데타를 계획했던 아까 가담자 3,000명을 다 같이 처형을 시켜버려. 그렇게 로스트라의 호민관 출신 키케로는 로마의 최고 권력자인 집정관이 돼. 키케로는 자기가 했던 카틀리나 탄핵 연설이 자기가 봐도 너무 멋있었는지 나중에 책으로 다시 쓰거든. 근데 이 책이 아주 단도직입적이고 논리정연한 걸로 유명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고전 라틴어의 교본으로 쓰이고 있어. 카틀리나 탄핵 말고도 변호사 시절에 여러 가지 법학 서적도 많이 쓰고 연설을 하면서 명언도 많이 남겨. 몇 개만 나열하자면은 훈수질은 인간이 극복해야 할 결점이다. 그 옛날에도 맨날 옆에서 자꾸 훈수 두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 민중은 우매하고 여론은 애매하며 정치는 거짓이다.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은데. 그리고 사람의 표정은 당신을 가끔 속이지만 사람의 혀는 당신을 매일 속인다. 친구와 함께라면 기쁨은 2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된다. 인간은 어리석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건 뭐 워낙 유명한 짤이 돌아다닐 정도지. 끝을 보기 전에 불가능은 없고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다. 배고프면 다 맛있다. 이거는 라틴어로 직역을 하면은 허기가 최고의 입맛이다. 허기가 음식의 가장 좋은 조미료이다. 뭐 이런 뜻인데, 사실 그리스의 소크라테스가 이미 훨씬 먼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어.
음식의 가장 좋은 양념은 공복이고 마실 것의 가장 좋은 향료는 갈증이다. 이걸 키케로가 리메이크한 건데 그리고 사실 이렇게 먹는 걸 소재로 명언을 짜내는 건 반칙이 아닌가 싶어. 그만큼 키케로는 이렇게 말로 민심을 자극하는 법을 잘 알았던 거지. 뭐 이렇게 먹는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배가 고프네. 자, 여행을 왔으면 먹는 것도 하나의 재미일 테니까 꼬미시움이랑 이렇게 로스트라를 지나서 포도도마뇽을 빠져나오면은 길 건너에 음식점들이 많은 골목이 보일 거야. 멀리 갈 필요 없이 골목에서 먹는 거를 추천을 할게. 자, 이탈리아에 왔으면 가장 처음 먹어봐야 할 것. 뭘 먹어봐야 할까?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봐. 나도 일단 배가 고프니까 이번 10분 여행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합니다.